워싱턴이 국제뉴스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의회 조사국, 미국의 의회 입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죠. 의회 조사국이 한미일 3자 협력이 이 외교 기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진단을 했군요. 이 CRS 리포트라고 하는데요. 네. 저도 예전에 워싱턴 근무할 때 이 보고서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 이게 초당적이고 미국 의원, 그 상하원 의원들이 뭐 어떤 입법을 할 때 네. 기초 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보고서가 네. 그 워싱턴 연합뉴스 특파원이 입수해서 전한 걸 보면은 이번 그 한국의 계엄 탄핵 사태 때문에 한미일 3자 협력 같이 윤 대통령이 그동안에 추진해온 외교 기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진단을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지난 월요일자 네. 보고서인데요. 이렇게 언급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한국이 북한, 중국, 일본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미국하고 더 긴밀하게 공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그 두 자릿수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 그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정책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판단하는 근거도 몇 가지 좀 제시해 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야당이 낸 그 첫 번째 탄핵 소추안을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 윤 대통령 정부가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고서는 그 미국 행정부하고 의회가 윤 대통령이 주한미군 지휘부에 통보하지 않은 채 한국군을 계엄령 시행에 투입한 것과 관련해서 동맹 공조에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CRS 보고서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2기를 이제 진짜 얼마 안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 달 안 남았죠.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관세, 뭐 주한 미군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로 지금 앞에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 CRS 보고서에도 이런 것들 언급이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2기에 이런 뭐 주한미군 규모라든가 반도체 기타 기술 정책 그리고 방위비 협정 개정 또는 폐기까지도 이제 관측이 될 수 있는데 이런 한미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할 경우에 한국이 자국 입장을 옹호하는 데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덧붙이기를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 가능성을 근거로 해서 윤 대통령이 추진해온 외교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관련돼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그 미국 주도의 그 인도태평양 동맹 네트워크에 한국을 통합시키고 이런 맥락에서 한국을 글로벌 중추국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 내 그 다수 진보 세력이 비판해 왔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전임 한국 지도자들보다 더 자발적으로 중국을 공개 비판한 데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의문을 제기해 왔다. 그래서 이제 또 덧붙이기를 윤 대통령 외교 중심의 그 한일 관계 개선하고 확장이 자리 잡은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역사 문제에서 일본과 타협하는 이런 접근을 수치스럽다고 비판해 왔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CRS 보고서 내용 몇 가지 또 요약을 해서 전해드렸고요.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대응 체계 미비로 인해서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탄핵 정국에 대한 얘기로 읽히는데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네요. 네, 한국 기업인들을 몇 사람 인터뷰에서 이렇게 전했는데요. 네. 이런 그 트럼프 2기가 되면 이제 동맹에도 관세 부과, 그다음에 보조금 제공 같은 걸 위협하는 상황인데 한국의 정치적 혼란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어떤 정책의 구심점이 없는 상태라는 점을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네.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는 사실 가장 필요할 때 뭐 대변해 줄 사람이 없다. 이게 골자인 거죠. 이제 그 네. 미국에 몇십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한국 기업 관계자 네. 익명으로 인용을 네네. 했습니다. 이 사람 얘기를 인용을 했는데 가장 필요할 때 정부의 우리를 대변해 줄 사람이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투자를 처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상 인질로 잡힌 거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어려움도 실토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계자도 비상기업 사태 후에 정부의 외교 노력에 대해서도 마비되고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이 무역 적자, 미국의 무역 적자에 대해 상당히 좀 강조를 해오고 있잖아요. 네, 한국의 대미 무역 적자가 287억 달러 사상 최대를 기록한 상황에서 네. 한국이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주요 경제장태 임원
여기도 익명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미국이 했던 투자가 트럼프를 누그러뜨리기에 역부족일 걸로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일할 사람들을 접촉을 했는데 우리가 이미 한국이 투자를 많이 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쪽 답변이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 무엇 더 할 수 있을지가 우리한테 중요하다 이렇게만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 배터리 업계 임원도 파이낸셜 타임스에 정부 관계자들조차도 미국에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 같다. 이게 또 우려를 했다는 겁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스에 또 인터뷰한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여기서 그 관계자.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당국자들하고 기업인들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그 트라우마를 갖게 됐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좀 과장된 부분이 있다. 한국이 미국 제조업 재건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하고 그리고 그런 게 확연하게 비중이 크다는 걸 다른 나라에도 더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또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휴장 들어가기 전에 중국 인민은행 결정이 있었는데요. 1년물 MLF 금리 2.0%로 동결하는 내용이 또 있었습니다. 추가로 좀 살펴보면 경기 부양 강화 차원에서 내년에 사상 최대 3조 위안의 특별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보도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지난 11월 12일 날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 때 시진핑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재정적 단 내년에 확대하고 뭐 했는데 정작 중요한 게 구체적인 수치였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로이터가 그저께 여러 명의 소식통을 이용해서 보도한 걸 보면은 내년에 그 특별국채를 3조 위안 최대 이게 지금 사상 최대 규모라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뭐 거의 600조 원 정도인데요. 네. 발행하기로 했다는 게 로이터 이 보도입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엄청나죠. 지난해 중국 GDP의 2.4% 정도 이게 이제 실행이 되면요.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초단기 특별국채 발행이 1조 위안 정도였으니까 뭐 거의 한 3배 정도로 그 관측을 했습니다. 네. 그 로이터는 중국이 이제 트럼프 2기 관세에 대비하는 차원도 있고 그래서 이제 특별 그 발행 규모를 대폭 늘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플레 압력에 대비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도 계속해서 내수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의 뭐 첨단 산업에 대한 경쟁 이런 거는 뭐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특별 국채 사상 최대로 발행해서 주로 이쪽에 신경 쓰면서 쓰이는 건가요? 뭐 짐작이 되겠지만요. 네. 이렇게 뭐 보조금 같은 것도 기업 장비 개선, 그 혁신 주도 산업 투자, 그다음에 이제 소비 촉진 같은 걸 계획이라는 점을 이제 소식통들이 귀띔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장기 특별 국채로 한 1조 3천억 위안 정도를 조달해가지고 자동차 가제품 같은데 내구적 그 보상 판매, 보조금 지급, 그다음에 기업의 그 장비 업그레이드 보조 같은 그 새로운 프로그램도 투입할 예정이라는 점, 그다음에 철도, 공항 건설 이런 그 인프라 쪽에도 할당을 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 가전제품 이런 것들 보상 판매, 뭐 보조금 지급, 그러니까 내수를 좀 살리기 위한 뭐 이런 그렇죠. 것도 대규모로 좀 지급이 되고 장비, 기업을 위해서 이제 장비 업그레이드 보조금 이런 것도 좀 있고요. 철도, 공항 이런 역량 구축을 위한 좀 큰 데도 쓰인다는 건데 이제 또 다른 게 첨단 제조업입니다. 여기에도 국채가 쓰이는 거죠.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에 이제 이른바 신품질 생산력이라는 쪽 이런 이제 용어를 써가면서 이 부분을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발행되는 국채 가운데 한 1조 위안 이상이 이 부분에 투자될 것 같은 게 로이터 보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차, 로봇,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같은데 이렇게 투자를 할 것 같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돈은 이제 대형 국유 자본 은행들 지금 뭐 마진 축소 수익도나 뭐 부실 대출 같은 게 늘어나서 어려움이 크죠. 거기 자본구조 재편에 투입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의구심, 좀 어려움이 많다 이런 게 제기가 되면서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3조 위안 사상 최대 규모의 특별 국채 발행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예정인지 전해주셨는데 리창 총리 중국 경제에 대해서 내년 앞두고 어떤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중국 신화통신 보도인데 그 리창 총리가 이제 이제 기관장들 이제 선서식 같은 걸 하는데 네. 그때 이제 이렇게 발언을 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새해가 경제 사회 발전이 여전히 적지 않은 어려움하고 도전에 직면할 거다. 네.
그러면서 총각을 다투는 정신으로 그러니까 일하다는 뜻인데요. 간이란 글자를 앞세워서 하나하나 꽉 붙들어매고 성과를 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렇죠. 일하자. 정신 이런 똑바로 얘기네요. 차려라. 그다음에 네. 개혁 정신으로 인민대중하고 기업의 바람을 주도적으로 파악해서 그러니까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시급한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 달라고 당부를 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성장률은 변함없이 5% 정도로 제시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뭐 지난해처럼 5% 안팎을 이제 목표를 올해도 제시를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지금 보면은 뭐 국제통화기금, OECD, 세계은행 전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뭐 높게는 한 4.9%, 내년 같은 경우는 뭐 4.3% 정도 이렇게 해서 중국이 지금 뭐 5% 안팎 얘기를 하지만 거기 못 미칠 거라는 그런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성탄, 이 극장 수입이 최소 13년 내 바닥으로 집계됐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약간 내수가 좀 부진하다라는 지표 중에 하나로, 증거 중에 하나로 쓸 수 있는 건지 그렇죠. 모르겠는데. 로이터 보도인데 네. 그 성탄 그 2부 네. 이제 그 박스오피스 그게 집계된 걸 보면요, 우리 돈으로 한 76억 7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한 4분의 1도 안 되는 걸로 비교가 됐습니다. 네. 집계가 2011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사실 기록적으로 이제 빠진 겁니다. 13년 사이에 가장 처해졌는데 여기 대해서 베이징 대학 교수는 여러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뭐 경기가 좋지 않은 점도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그 블록버스터 작품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중국도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가 확대가 되니까 극장에 안 가고 집에서 즐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저전 이런 그 연말연시를 앞두고 이런 식으로 그 극장 그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중국의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걸 거듭 뒷받침한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뭐 꼭 경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여기 분석 나온 것처럼 뭐 블록버스터 작품도 없고 다른 OTT로도 많이 보고 그렇죠. 이런 것도 네. 있지만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은 건 안 좋은 것 같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인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협력 의지를 강조를 하는데 또 다른 쪽으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입니까? 트럼프가 막 연일 막 그냥 뭐 기사거리를 막 토해내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조금씩 좀 면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그 현지 시간 지난 월요일날 기자회견하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언급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트럼프가 며칠 전에 그 멕시코 카르텔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겠다고 했거든요. 여기 대해서도 그 물론 그 발언을 경청을 하면서 뭐 하지만 푹 빠질 필요는 없다. 이슈마다 연연하지 않아야 한다. 이제 내가 대응하는 방법을 알았다는 식의 그런 점을 좀 슬그머니 내비쳤습니다. 너무 일일이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을 거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추가로 한 얘기 있습니까? 그래서 셰인바움 대통령이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되면은 네.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하고 접촉해서 다양한 합의를 도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그 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 피닉스 미국 보수단체 행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이 셰인바움 대통령을 참 멋진 여성이라고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보여주면서 나를 이렇게 평가하더라 또 이렇게 또 은근히 또 자랑도 했습니다. 네. 그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멕시코 카르텔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얘기 이제 있습니까? 이렇게 뭐 이걸 네. 이제 테러 단체로 지정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물론 미국하고 협력하고 조율해서 함께 일하겠지만 간섭은 배제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카르텔이 지금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게 전부 미국에서 들어온 거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근절해야지만 마약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도 미국이 알아야 된다. 조금 좀 쓴소리를 했습니다. 네. 멕시코 같은 경우도 지금 관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좀 분주할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뭐 멕시코 언론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예, 지금 트럼프가 뭐 관세 가지고는 사실 이제 중국을 주요 타깃으로 하고 네. 있는 건데 이제 이렇게 셰인바움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일단 멕시코도 지금 관세 장벽 그 뭐 25% 부과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몸을 좀 낮추는 듯한 제스처를 보이는 거다. 그러면서 트럼프 일기 때 그 당시 그 로페스 오브라도스 대통령이었죠. 지금 이 셰인바움은 자기가 이 전임자의 그런 걸 정식으로 다 계승한다고 했거든요. 그때 하고 비슷한 전략이다. 그때도 이렇게 겉으로는 뭐 이게 좀 앞에서는 공격하는 것처럼 하면서 물밑에서 다 협상하고 미국의 보조를 좀 슬그머니 맞춰주면서 실리 취했다. 그래서 지금 셰인바움 대통령도 이런 전략으로 갈 것 같다는 걸 은근히 내비친 거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 네.
오브라도르의 정치적 후계자를 자처했었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그런 흐름을 또 보여왔고요. 자, 그런가 하면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 이전에 짚어주셨던 내용인데 파나마 운하 반환 가능성 이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하고 좀 파장이 컸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셰인바움 뭐 언급을 한 게 있습니까? 여기 대해서는 이제 파나마하고 연대하겠다. 네. 그리고 운하는 분명히 파나마의 거다. 예, 그런 그 파나마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심사해 왔지요. 이 미국 재무부 산하의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 합의를 좀 못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어떤 내용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 좀 전해주시죠. 이제 국가안보를 저해한다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네. 지금 뭐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많은데 파이낸셜 타임스가 그 지난 15일에 임의를 해서 미국 재무부가 이게 좀 내부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렇게 이제 실토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거 보니까 이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가 내부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안 되니까 백악관 대통령이 알아서 결정해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보름 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대개 이렇게 그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이거를 승인을 안 하는 게 관례라고 합니다. 아,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그 바이든도 그렇고 일본 제철이 US 스틸 인수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거든요. 네. 일단 그런 상태인데 지금 그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요, 뭐 국무부, 재무부, 국방부는 이거 국가안보에 별 위험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USTR이 아니다. 끝까지 이렇게 네. 반대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도 내부 합의를 보지 못해서 이제 공을 백악관으로 넘겼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은 거절하는 경우가 관례다. 그렇죠. 이제 네, 승인을 안 승인을 하지 하는 게 않는. 관례인데 네.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일본 제철 얘기는 어떻습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그 일본 언론이 보도한 걸 보니까 일본 제철 이마이 사장이 어제 도쿄에서 기자들을 만났는데 나는 이거 승인될 거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안보 우려에 대해서 다양한 대응책을 이미 약속을 했고 또 미국 지역 사회에서도 이거 미국 철강업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그 견해가 많다. 사실 그렇습니다. 미국 뭐 철강업도 그렇고 미국 재계에서는 이거 현실적으로 승인하는 게 우리한테 미국에 더 이익이라는 얘기들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지금 글쎄요. 과연 이런 거를 균형을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임기 며칠 안 남기고 어떻게 결정을 할지 궁금합니다. 지금 일본 제철 이게 지금 US 스틸은 뭐 미국 산업화의 상징이었죠. 네. 우리 돈으로 한 20조 8천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지금 작업을 계속 해왔는데 이제 이런 마지막 정치적인 걸림돌에 지금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기한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전에 네. 결정이 되는 겁니다. 또 결정 나오는 대로 보도들 나오는 대로 전해주시고요. 다음 내용 넘어가 봅니다. 일본이 AI 사업자를 조사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을 위해서 이 새 국회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게 왜 중요한 얘기입니까? 어떤 스토리를 갖는 거죠? 이제 육성을 하는데 네. AI의 어떤 문제점 같은 윤리 문제 같은 것도 있고 해서 그동안에 계속 이게 이제 서로 부딪혀 왔죠. 이거 관련해서 일본도 지난 8월에 전문가 회의를 만들었습니다. 네. AI 제도 연구회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쭉 검토를 해서 이제 곧 이제 거기 끝나서 이제 곧 보고서를 내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일본 정부가 이걸 토대로 AI 규제 법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의회에 제출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일본 언론이 그 보고서 초안을 이용해 보면은 일단 대규모 AI 사업자 실태 조사를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모양입니다. 다만 이제 혁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이제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하는데 글쎄요,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추가 규제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이제 육성 쪽으로 가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를 육성시키고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진통이 있나 봅니다. 개발의 투명성을 네. 높이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AI 사업자를 지도하겠다. 네. 그 지도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한테도 정보를 다 공개하겠다는 게 지금 이쪽 정부 방침이라고 합니다. 일본 네. 정부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고요.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미 엘살바도르가 금광 개발을 위해서 채굴을 다시 허용하기로 정책을 선호했다고 하는데 이게 7년 전에 세계 최초로 금속 채굴을 이제 금지했던 거잖아요. 그때 얘기부터 해서 좀 스토리 전해주세요. 환경보호, 네. 그다음에 뭐 자원 보호를 한다 이래가지고 네. 2017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속 채굴을 완전히 금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엘살바도르가. 이제 이거에 네. 이제 지금 이제 대통령이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자원이 있는데도 국민들한테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풀자 그래가지고 법안을 냈고 의회가 이거를 그저께 압도적 다수로 찬성을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7년 전에 금속 채굴을 금지했을 때는 전 세계 이제 환경 보호론자들에게 굉장히 좀 그렇죠. 환영을 받았지만 이제 일이죠. 지금은 뭐 우선 경제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뭐 지금 엘살바도르는 국토의 대부분이 화산지대라서 네. 자원이 많습니다. 뭐 리튬, 뭐 코발트, 니켈 같은 게 많고 특히 금맥 같은 경우는 이게 국토를 이렇게 한복판으로 가로지르는데 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5천만 원스 정도, 이게 현재 가치로만도 우리 돈으로 192조 원 정도. 그 대통령 얘기는 GDP의 380%다. 신이 이런 선물을 줬는데 우리가 이거를 왜 쓰지 않느냐 하는데 글쎄요, 급하긴 급한데 이렇게 되면 이제 환경 오염 문제가 또 나오겠죠. 네. 참 뭐 전부 전 세계가 이제 새해 앞두고 그야말로 각자 도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가운데 교황이 어제 성탄 메시지를 냈는데 네. 협상을 문을 활짝 열어젖혀라. 그다음에 무기의 소리를 침묵시키고 분열을 극복하는 시간이 돼야겠다 했습니다. 이제 각자 도생도 급하지만 서로 간에 이렇게 협력하고 서로를 협상하라. 협상하고 부둥켜 보듬어 주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새해를 앞두고 또 생각해 볼 만한 메시지로 마무리를 해주십니다. 손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 국제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 것 없이 금리가 모두 올랐습니다. 금리?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골을 넣으려면 타이밍과 정확한 계산이 필수적인 것처럼 재테크의 시작도 금리에서 출발합니다. 금리부터 알아야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산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산 관리의 첫 단추이자 재테크의 핵심인 금리. 이 한 권에 모든 걸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이제 금리와 썸 탈 준비 되셨나요?